고담의 건물 옥상들을 뛰어다니며 한 남자가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배트맨은 옥상 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갈고리 발사기를 집어들었다. 조준 후 발사했지만 발사기 줄이 엉키면서 도구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남자는 도망을 계속했고 또 다른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렸다. 브루스는 서둘러 뒤쫓았지만 도약한 그는 거리 계산을 잘못해 결국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쓰레기 더미 위에 떨어진 브루스는 조용히 아야 라고 말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도움 요청 소리가 들렸다. 브루스가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니 식당에서 강도 2명이 도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막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등을 돌려 다른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 구석에서 한 노숙자가 브루스를 보고 겁먹은 얼굴로 말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난 그냥 추위를 피하려고 했어요. 브루스는 그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돈 몇 장을 건넸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그렇다면 어떻게 브루스 웨인이 다크나이트다가 되기로 결심했을까? 그리고 왜 첫날부터 이렇게 처참히 실패하게 된 걸까? 과거 웨인 저택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당시 알프레드 페니워스는 고담시장 선거에 출마한 토마스 웨인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 나무 문을 두드리자 집사 한 명이 나와 그를 반겼다. 몇 초 후 토마스가 직접 뛰어나와 알프레드가 와준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알프레드의 짐을 집사에게 맡기고는 알프레드와 함께 저택을 둘러보았다. 알프레드는 웨인 가족의 의료기술 사업이 꽤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며 놀라워했다. 토마스는 웃으며 사실 이 저택은 마사가 고조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저택의 메인 홀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파티가 한창이었다. 알프레드는 토마스의 경쟁 후보에 대해 읽어봤다며 그 사람의 평판이 별로 좋지 않던데 이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토마스는 선거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며 파티가 조금 성급하다고 대답했다. 그때 마사가 다가와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고 말했다. 토마스는 알프레드를 향해 말했다. 내 아내이자 나의 캠페인 매니저를 소개할게. 알프레드는 마사를 보고 그녀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권리 옹호자로도 유명하다는 점에 감탄했다. 마사는 알프레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드디어 당신을 만나게 되었네요. 제 남편의 생명을 구해준 분이시잖아요. 알프레드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남편의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다시 걷게 도와드렸죠. 마사는 알프레드에게 꼭 자신의 아들 브루스를 만나야 한다며 방 건너편에서 그를 부른다. 마사가 브루스를 찾으러 가자 알프레드는 토마스를 향해 돌아서며 자신이 왜 여기로 불려왔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가 받은 죽음의 위협이 문제였다. 가까운 누군가가 그 위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평범한 아버지로 있고 싶다고 덧붙였다. 브루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어서요. 빨리 가지 않으면 영화 놓친다니까요. 라며 뛰어왔다. 알프레드는 토마스를 멈추며 이렇게 나가는 건 위험하다며 자신이 경호원으로 동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토마스는 부드럽게 거절하며 매주 가족과 함께 나가는 전통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브루스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알프레드는 두 팔을 벌리며 이게 어디가 평범한가요? 저택, 집사, 요리사가 있는 게 평범해요? 외인으로 사는 건 절대 평범하지 않아요. 이 밖의 세상은 추악해요. 라고 소리쳤다. 토마스는 알프레드를 바라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지 알아요. 사막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 그건 절대 잊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은 가야 해요.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조금 뒤 극장에 도착한 브루스는 첫 줄에 앉을 거라며 들떠했다. 가족이 자리에 앉자마자 불이 꺼졌고 안내원이 손전등을 들고 들어와 극장 전체의 전원이 끊긴 것 같다고 사과했다. 그는 관객들에게 정문 쪽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브루스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다른 극장이 몇 블록 안쪽에 있어요. 빨리 가면 될 거예요. 라며 뒤쪽 출구로 달려갔다. 골목으로 뛰어들자마자 후드를 쓴 남자와 부딪혔고 그 남자는 거칠게 앞 좀 보고 다녀 라고 그로울했다. 브루스는 멈춰서서 자신감 있게 말했다. 난 그럴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은 고담에서 제일 부자거든. 그 말을 듣고 후드 쓴 남자는 잠시 멈추더니 비웃으며 아, 웨인 가족 애구나 라고 말했다. 몇 초 뒤 토마스와 마사가 골목으로 나와 브루스를 부르자 남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브루스를 붙잡고 총을 꺼냈다. 토마스는 두 손을 들며 침착하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자는 당장 지갑과 보석 내놔 라고 외쳤다. 토마스가 지갑을 꺼내기도 전에 강도가 달려들어 마사의 목걸이를 잡아채려고 했다. 토마스는 이를 막으려 했지만 골목에는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강도는 총을 쏜 후 황급히 도망쳤고 브루스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부모의 라이플렛 산몸을 멍하니 바라봤다. 몇 시간 뒤 웨인 저택으로 돌아온 경찰들은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편 눈에 띄게 상심한 알프레드는 경찰들에게 용의자 리스트를 달라고 하며 사전에 위협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자신이 돕겠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관은 알프레드의 왕립 해병대 출신 배경과 서울에서의 보안회사 근무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이건 경찰의 조사라며 선을 그었다. 옆에 있던 여경은 다른 문제를 언급하며 말했다. 웨인 부부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알프레드를 브루스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알프레드는 놀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알프레드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잠깐만요. 저는 부모가 아닙니다. 브루스를 돌볼 다른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여경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실 토마스와 마사는 양쪽 가문의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만약 당신이 거절한다면 브루스는 아동보호소를 거쳐 위탁 가정으로 보내질 겁니다. 경찰들이 떠난 뒤 알프레드는 식탁에 앉아있는 브루스 옆으로 의자를 끌고 와 말했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일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먹어야 한다. 브루스는 고개를 들어 알프레드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군데요? 알프레드는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나는 네 새로운 집사야. 현재로 돌아와. 브루스가 집으로 들어오자 알프레드가 물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브루스는 어질러진 집을 정리하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한편 고담 경찰서에서는 형사 짐 고든이 책상에 앉아있다가 캡틴의 사무실로 호출을 받았다. 고담의 거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짐은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며 물었다. 무슨 일이죠? 캡틴은 그에게 새 파트너인 하비 블록을 소개했다. 하비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누군지 다들 아시죠? 헐리우드 탐정 5시즌을 전부 진행했어요. 짐은 하비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TV를 잘 안 봅니다. 하비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블루레이로 가져다 드릴게요.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며 짐이 물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가 고담으로 정근 오겠죠? 하비는 짐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도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웨인 부부 살인 사건 말입니다. 브루스는 박쥐 문양이 새겨진 갑옷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알프레드가 방에 들어와 물었다. 왜 하필 박쥐죠? 우리가 그날 묘소를 열었을 때 박쥐들에게 겁먹었던 그 이유 때문인가요? 하지만 네가 쫓는 사람들은 겁먹지 않아. 브루스는 뒤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 겁을 먹어요, 알프레드. 알프레드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가르쳤고 그 이상도 가르쳤어. 하지만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내가 너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친 건 이런 미친 십자군 놀이를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브루스는 소리쳤다. 난 미친 게 아니야. 시장이 부모님을 죽인 거야. 아버지가 여론조사를 장악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알프레드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 일에 대해 내가 다 안다고. 그러자 브루스가 물었다. 그럼 내가 쫓던 그 남자 제이콥 위버에 대해 뭘 알고 있죠? 알프레드는 잠시 침묵한 뒤 답했다. 네가 쫓던 그 남자는 예전의 경찰이었어. 그날 밤 살인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경찰 중 한 명이지. 그 뒤로 경찰을 그만두고 사건 일주일 후에 시장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제이콥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크리스마스에 내가 선물한 라이터 말이야. 알프레드는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지팡이를 들어 망가진 갈고리 발사기를 툭 쳤다. 좋아, 그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총이 필요해. 브루스는 즉시 반박했다. 총은 안 돼요. 알프레드는 계속해서 주장했다. 네가 쫓는 사람들은 부패한 자들이야. 기계 장치 따위로는 그들을 겁줄 수도 막을 수도 없어. 브루스는 고개를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 작동시킬 사람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날 늦은 밤 웨인 메디컬 그룹 건물에서 브루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루시어스 폭스였다. 브루스는 루시어스에게 다가가
그가 신경보철 처리기의 수석 설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른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망가진 갈고리 발사기를 건네며 이 일이 둘만의 비밀로 남길 원한다고 말했다. 루시어스는 장치를 살펴보며 말했다. 의료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긴 하지만 고쳐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고는 농담조로 말했다. 고담에는 산도 없는데 왜 갈고리 발사기가 필요하죠? 웨인 씨? 브루스는 우산을 집어들고 걸어나가며 툭 던지듯 말했다. 산도 있어요. 다음날 거리로 나온 짐과 하비는 시장의 경호팀을 만나러 가던 중이었다. 길을 가던 중 하비는 인도에서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짐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지만 짐은 우리 일이 아니야. 벌써 늦었잖아. 라며 무시했다.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자 하비는 차에서 뛰쳐나와 폭행하는 남자에게 달려가며 손을 들라고 소리쳤다. 남자가 반격하려 했지만 하비는 몸을 숙여 피하고 재빨리 상대의 복부를 가격했다. 그는 짐을 향해 수갑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짐은 마지못해 차에서 내려 하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를 놔줘. 하비는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뭐야, 이 사람이 정보원이라도 되는 거야? 짐은 남자를 향해 사과하며 그를 X라고 불렀다. X는 재킷을 정리하며 비웃듯 말했다. 그래, 신참한테 빨리 가르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곤란하니까. 방금 놔준 그 녀석이 내게 돈을 빚졌고 이제 네가 나한테 빚을 졌어. 곧은 X가 떠나자 하비는 황당하다는 듯 물었다. 지금 뭐 한 거야? 짐은 하비에게 차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며 말했다. 이곳에는 우리가 따르는 규칙이 있어. 그걸 배우고 나면 너도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고 싶을 거야. 그러니 날 판단하지 마. 그날 밤 브루스는 차 뒷좌석에서 새롭게 수리된 갈고리 발사기를 살펴보며 감탄했다. 진짜 고쳤네. 알프레드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말했다. 브루스 웨인이 오랫동안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모두가 널 주목할 거야. 알프레드가 시장의 파티장에 차를 세우자 오스왈드가 브루스를 반기며 말했다. 브루스 웨인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장 오스왈드 코블팟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파티장 안에서 짐과 하비는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하비는 파티의 분위기를 느긋하게 즐기고 있었다. 짐이 그를 발견하자 하비는 짐의 표정을 보고 말했다. 와, 브루스 웨인이 진짜 왔네. 하비는 미소를 지으며 쇼타임이군 이라고 말하고 군중 속을 뚫고 브루스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다. 당신 부모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꼭 이야기하고 싶네요. 브루스는 하비를 힐끗 보며 말했다. 당신 TV에 나오는 그 경찰 맞죠? 하비는 활짝 웃으며 답했다. 맞아요. 헐리우드 탐정. 풀리지 않는 범죄는 없죠. 브루스는 비꼬는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쇼 방금 취소됐잖아요. 그리고는 자리를 떠났다. 하비는 작게 중얼거렸다. 재수없긴. 하지만 브루스는 파티의 사람들과 어울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제이콥 위버였다. 브루스는 제이콥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다. 옥상에서 제이콥은 담배를 꺼내들고 토마스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 순간 배트맨이 나타나 제이콥을 벽으로 내던지며 라이터를 낚아챘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배트맨이 거칠게 물었다. 제이콥이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 배트맨의 뒤통수를 벽돌로 내리쳤다. 제이콥은 비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담배 피우러 온 사람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여러 명의 남자들이 브루스를 둘러싸더니 한 명이 무전기로 보고했다. 옥상에 문제가 생겼다. 박쥐 복장을 한 남자다. 배트맨은 싸움을 시작했지만 곧 짐 고듬과 다른 경찰들이 옥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혼란 속에서 브루스는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 몸을 날렸는데 그가 짐 고든이었다. 라이터를 집어들고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은 총을 쏘기 시작했다. 한 발이 브루스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는 휘청거렸다. 그가 난간에 걸쳐 있을 때 라이터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다른 방법이 없던 브루스는 실험 중이던 갈고리 발사기를 꺼냈다. 발사된 갈고리가 건물에 단단히 박히며 브루스는 그것을 이용해 흔들리며 탈출했다. 그러나 곧 파티장으로 다시 추락해 저녁 식사가 차려진 테이블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광경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경찰들은 파티장으로 다시 달려와 소리쳤다. 배트맨, 꼼짝 마. 아무 말 없이 배트맨은 연막탄 2개를 바닥에 던지고 부엌 쪽으로 달아났다. 밖에서 기다리던 알프레드는 배트맨이 창문을 뛰어넘는 것을 보고
그를 차로 포축해도왔다. 브루스의 시야가 흐려지면서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브루스는 어머니와 함께 낡고 허름한 집을 지나가고 있었다. 낡아빠진 건물을 올려다보며 그는 물었다. 왜 흙이 빨간색이에요? 피인가요? 어머니는 아니, 녹이야 라고 대답하며 그에게 약속을 요구했다. 저곳에선 나쁜 일이 일어났어. 그녀는 말했다. 절대 저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브루스는 마사의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섬뜩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어린 브루스는 그날 어머니와 한 약속을 진지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했었다. 배트맨이라는 이름이 갑작스레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브루스를 현재로 돌아오게 했다. 그는 자신의 침대에서 깨어났고 TV에서는 한 광인이 시장의 파티를 망쳤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브루스가 뉴스를 지켜보는 동안 오스왈드 코블팟 역시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다. 오스왈드는 옆에 있는 제이콥에게 돌아서며 물었다. 왜 누군가 네 뒤를 쫓는 거지? 제이콥은 명백히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 완전 미쳤잖아요. 대체 뭘 원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오스왈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꺼져. 제이콥이 떠난 뒤 오스왈드는 옆에 있던 다른 남자에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덴트 가족이 캐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골치 아픈데 생일 소년을 불러서 처리하게 해. 한편 웨인 저택에서는 브루스가 음식을 찾으러 부엌으로 나왔다가 카운터 위에 제이콥이 훔쳐갔던 라이터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이터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는 그의 옆으로 알프레드가 들어오며 말했다. 그 일 정말 엉망이었어. 조용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이제 모두가 네가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 브루스는 라이터를 들고 알프레드에게 따지듯 물었다. 이걸 어떻게 가져온 거죠? 알프레드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골목에서 네가 떨어뜨렸잖아.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둬야 해.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브루스는 알프레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저는 준비됐어요. 갑자기 알프레드는 그를 뺨으로 내려쳤고 브루스는 바닥에 쓰러졌다. 브루스는 천천히 일어나며 경고했다. 다시는 하지 마세요. 알프레드는 그를 도발하듯 말했다. 아니면 어쩔 건데? 보여줘봐.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네가 단지 준비도 안 된 제멋대로인 아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브루스는 알프레드를 벽으로 밀쳐붙였지만 알프레드는 팔꿈치로 반격하며 쏘아붙였다. 넌 전쟁을 본 적도 없잖아. 이어서 지팡이를 휘둘러 브루스의 얼굴에 내리쳤지만 브루스는 알프레드의 팔을 붙잡았다. 브루스는 알프레드를 할아버지 시계 쪽으로 던지며 공격을 이어갔지만 알프레드는 재빠르게 피하며 외쳤다. 감정적이고 허술하고 나약하군. 이어서 치밀한 움직임으로 반격하며 소리쳤다. 너는 해낼 수 없어. 고담의 수준까지 내려갈 각오도 안 돼 있잖아. 하지만 브루스는 알프레드의 의족을 발로 차 무릎을 꺾어버렸다. 알프레드는 바닥으로 무너지며 쓰러졌고 브루스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 멈췄다. 대신 그는 단호히 말했다. 무슨 일이든 내가 해야 할 건 다 할 거야. 혼자서라도. 그러고는 방을 떠나며 알프레드를 뒤에 남겼다. 알프레드는 바닥에 누운 채 헛웃음을 터뜨리며 중얼거렸다. 이런 제기랄. 어쩌면 넌 준비가 됐을지도 모르겠군. 한편 제이콥은 자신의 아파트 문을 열고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문이 스르르 열리자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를 발견했다. 케이크에는 생일 축하해 제이콥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원을 빌어보지 그래. 제이콥이 뒤돌아보자 거대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러고는 칼을 꺼냈다. 고담 경찰서에서는 하비가 미제 사건실로 향하며 직원에게 말했다. 토마스와 마사 웨인 사건 파일이 필요해요. 직원은 비꼬듯 대답했다. 네, 아직 정식 등록도 안 됐으면서 말이죠. 다음에 다시 오세요. 하비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또 파트너 제임스 고든이 소리치겠네. 직원은 하비를 잠시 바라보다가 서명용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그냥 짐 이름 써서 처리해요. 하지만 요청이 기록되자 다른 직원이 파일 접근 사실을 눈치챘다. 그는 서둘러 오스왈드 코블팟의 보좌관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다. 네, 또 누군가 캐고 다닙니다. 이번엔 제임스 고든이라는 이름이네요. 짐 고든의 집. 그는 아내 바바라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문을 열자 하비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하비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알아낸 게 있어. 제이콥 위버가 외인 살인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중 하나였어. 그런데 이제 그는 죽었어. 짐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하비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제발 좀 나가줘. 하비가 떠나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다. 짐이 전화를 받자 반대편에서는 차갑게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네 손에 달렸어. 미제 사건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X였다. 짐은 하비가 들고 있던 사건 파일을 보며 소리쳤다. 이 멍청한 놈아. 내 이름으로 그 파일을 대출했잖아. 바바라가 그들 손에 넘어갔다고. 하비는 충격을 받은 얼굴 물었다. 누가? 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진짜 고담을 말하는 거야. 이 도시를 지배하는 자들. 내 아내를 죽인 놈들이기도 하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한 듯 말했다. 가자. 나도 한때 너처럼 뭐든지 다 덤볐어. 하지만 그러다 내 아내가 사고로 죽었어. 이제 내게 남은 건 바바라뿐이야. 그녀까지 잃을 순 없어. 하비는 바닥에 쓰러진 야구 배트를 집어들며 미소를 지었다. X가 주로 서는 길모퉁이 알아. 야구 좋아하는지 한번 보자고. 거리에서 X는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건들거리며 말을 걸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뒤통수를 야구 배트가 강하게 내리쳤다. X는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고개를 들어보니 짐과 하비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X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건 뭐지? 선한 경찰, 나쁜 경찰 놀이냐? 하비는 웃으며 대답했다. 여긴 고담이잖아. 선한 경찰, 나쁜 경찰은 없어. 나쁜 경찰, 더 나쁜 경찰이지. 한편 제이콥의 아파트에서는 브루스가 범죄 현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빨간 먼지를 발견한 그는 그것이 녹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아캄에서 본 것과 같은 종류였다. 단서를 따라 그는 오래된 아캄 수용소로 향했다. 건물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안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시각 수용소 안의 어린이 방에서는 바바라가 의자에 묶인 채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가 몸부림치는 사이 의자가 기울어지며 바닥으로 넘어졌다.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생일 소년으로 알려진 거대한 인물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무섭게 웃으며 말했다. 소원을 빌어봐. 브루스는 몰래 아캄 수용소로 잠입했고 동시에 짐과 하비는 X를 데리고 도착했다. 수용소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짐은 누군가 자신의 뒤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뒤돌아보자 그곳에는 배트맨이 서 있었다. 짐은 총을 꺼내 들며 외쳤다. 내 딸은 어디 있어? 배트맨은 재빠르게 그를 무장해제시키며 짐의 손에서 총을 쳐냈다. 난 네 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배트맨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짐의 팔을 잡았다. 짐은 몸부림치며 외쳤다. 내 딸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 그들의 언쟁은 갑작스러운 비명소리에 의해 끊겼다. 나한테 오지 마. 모두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다. 어린이 방에서는 바바라가 부서진 의자 다리를 잡고 생일 소년의 다리에 꽂아 넣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짐은 소리를 듣고 외쳤다. 그 소리 어디서 난 거야? 배트맨은 벽에 귀를 대고 집중하기 시작했다. 흔들리는 짐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체 넌 뭐야? 배트맨은 낡은 벽을 박차고 어린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생일 소년은 칼을 휘두르며 으르렁거렸다. 넌 초대받지 않았잖아. 그는 배트맨을 탁자에 내던지고는 다시 바바라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짐이 뛰어들어 딸을 붙잡고 생일 소년의 어깨에 총을 쏘았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일 소년은 짐의 손목을 붙잡고 으스러뜨리려 하며 반격했다. 배트맨은 다시 전투에 뛰어들어 생일 소년에게 매달리며 모두에게 소리쳤다. 빨리 나가. 생일 소년은 배트맨을 벽에 들이받으려 했지만 약해진 구조물이 무너지며 그와 배트맨이 함께 아래층으로 추락했다. 복도 건너편에서 하비는 싸움을 목격하고 외쳤다. 비켜. 내가 총 쏠 기회를 줘. 배트맨은 그의 말을 무시하며 생일 소년의 손에서 칼을 걷어차 벽에 박아 넣었다. 이어지는 연속적인 펀치에도 생일 소년의 거대한 근육은 큰 데미지를 받지 않았다. 하비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하고 생일 소년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생일 소년은 그를 공중에서 잡아 바닥에 내리쳤다. 하비는 바닥에서 허우적대며 일어나려 했지만 희미한 빛 속에서 무언가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라이터를 켜고 주위를 비추며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다. 한편
위층에서는 배트맨과 생일 소년의 싸움이 더욱 격렬해졌다. 배트맨은 망토를 이용해 생일 소년의 목을 조르며 마침내 그를 기절시키는 데 성공했다. 위협이 사라지자 배트맨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하비를 구출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이 다시 위층으로 올라오자 하비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얼굴로 중얼거렸다. 너무 많은 시체가 있었어. 내가 방금 본 게 뭐지? 배트맨은 어두운 표정으로 아래를 돌아보며 짧게 답했다. 악이야. 진짜 악. 그 후 오스월드의 사무실에서는 부하 중 한 명이 뛰어들며 문제가 생겼다고 소리쳤지만 설명을 끝내기도 전에 멈췄다. 짜증난 오스월드는 외쳤다. 대답해! 무슨 일이냐고 말해! 그 순간 부하가 누군가에게 던져져 오스월드의 사무실로 굴러들어왔다. 오스월드는 앞에 서 있는 배트맨을 바라보며 비웃듯 물었다. 너 대체 뭐냐? 배트맨은 이를 악물고 낮게 으르렁댔다. 난 복수다. 오스월드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그거 좀 과장된 거 아니야? 그러자 배트맨은 그를 정통으로 주먹으로 가격했다. 오스월드의 칼날을 잡아챈 배트맨은 날카롭게 말했다. 넌 고담 시민들로 배를 불리고 부자가 되었어. 이 도시는 달라졌어야 했어. 그리고 힘껏 오스월드를 책상 너머로 던졌다. 허둥대며 일어난 오스월드는 우산을 집어들고 방어 자세를 취하며 경고했다. 가까이 오지 마. 배트맨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걸로 뭘 할 건데? 하지만 그 순간 배트맨은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다. 오스월드가 우산의 바늘 끝으로 그를 찌른 것이다. 배트맨은 무릎을 꿇으며 몸의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너무 시끄럽게 움직였군. 오스월드는 조롱하듯 말했다. 날 죽이러 온 거냐? 그 가면 아래에 누가 있나? 그는 배트맨의 가면을 벗겨내며 브루스 웨인의 얼굴을 드러냈다. 피범벅이 된 입술로 브루스는 외쳤다. 내 부모를 죽였잖아. 너 때문에 그들을 잃었어. 오스월드는 우산을 꽉 쥔 채 비웃으며 말했다. 모든 게 이제야 맞아떨어지는군. 제이콥이 극장의 전력을 끄는 걸 네가 어떻게든 알아낸 거겠지. 하지만 그들은 앞문으로 나가지 않고 뒷문으로 갔지. 그는 우산을 브루스의 어깨에 꽂으며 잔인하게 비틀었다.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를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나 대신 그들을 쏴 죽였지. 오스월드는 우산 끝을 브루스의 목에 갖다 대며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은 두 종류뿐이야. 포식자와 먹잇감. 오스월드가 우산을 들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긴장을 깨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지. 생존자들 말이야. 문간에 서 있는 알프레드는 샷건을 들고 있었다. 오스월드는 그를 노려보며 으르렁댔다. 움직이기만 해봐. 쏴버릴 거야. 하지만 알프레드는 주저하지 않았다.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의 충격에 오스월드는 창문 밖으로 날아갔다. 그는 거리 아래로 추락하며 생명을 잃었다. 이후 뉴스는 오스왈드 코블파 시장의 죽음이 그의 불법적이고 부패한 행적을 고려했을 때 놀랍지 않다고 보도했다. 레이 셀림저, 이른바 생일 소년 연쇄살인범도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배트맨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루시어스 폭스는 뉴스를 보며 새로운 배터랭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방송은 제시카 덴트가 새 시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고 전했다. 고담 경찰서에서는 경찰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수갑이 채워진 X가 방 안으로 던져졌다. 경찰들은 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짐 고드는 태연히 대답했다. 내 차 앞을 걸어갔을 뿐이지. 다른 경찰관이 항의했다. 우린 그를 체포할 수 없어. 짐은 그를 노려보며 반문했다. 왜 안 되는데? 또 누굴 체포 못한단 말이야? 누가 이 도시를 범죄자들에게 넘기겠어? 그는 팔을 벌리며 선언했다. 난 안 해. 이제 그만할 거야. 그리고 누가 내 트렁크 좀 청소해. 거리에서는 하비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봤던 시체들의 끔찍한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다. 그 기억들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비는 술집으로 들어갔고 카운터 뒤에 있던 남자가 물었다. 뭘 드릴까요? 하비는 술병으로 가득한 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가장 독한 걸로 줘. 웨인 저택에서는 브루스가 부모님의 초상화 앞에 서 있었다. 알프레드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그냥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골목에 있었던 거야. 음모 같은 건 없었어. 이제 그만두고 이 코스튬을 내려놓아. 멈춰. 브루스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멈출 수 없어.
이제 영원히 그럴 수 없어. 난 항상 혼자일 거야. 알프레드는 브루스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고 그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넌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 이 말에 브루스는 결심했다. 고담 씨의 범죄를 멈추겠다는 결심과 함께 알프레드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더 나은 배트맨이 될 필요는 없었다. 대신 전설을 만들어야 했다. 그 시각 다른 한 곳에서는 한 남자가 신문 스크랩을 보며 중얼거렸다. 배트맨이 누구지? 머리를 긁적이며 그는 말했다. 이건 정말 수수께끼네. 고담의 직장인들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파트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엘리베이터가 요청한 층에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 펜트하우스까지 도달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다. 안에 있던 한 남자가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며 말했다. 도움 요청 버튼을 눌러야겠어. 그 순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럴 필요 없어. 남자는 당황하며 뒤돌아보며 말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 목소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어. 이제 두 가지 일 중 하나가 벌어질 거야. 잘 들어. 목소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건물 13층에 사는 남자가 있었어. 매일 아침 그는 1층 버튼을 눌러 출근했지.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는 12층 버튼을 누르고 나와서 나머지 층을 걸어 올라갔어. 왜 그랬을까? 짜증난 남자가 인터폰을 향해 소리쳤다. 장난치지 마. 당장 문 열어.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면 문이 열릴 거야. 틀리면 44층 아래로 떨어질 거고. 공포가 그룹 전체에 퍼졌다. 몇몇은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목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대답할 생각도 없는 건가? 한 여자가 주저하며 말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었나요? 목소리가 비웃듯 웃었다. 그런 게 무슨 수수께끼가 되겠어? 정답은 그 남자가 키가 작아서 13층 버튼을 누를 수 없었던 거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폭발음이 엘리베이터 통로를 뒤흔들었다. 케이블이 끊기고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추락해 1층에 처참히 부딪혔다. 한때 고담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경찰이 외면하던 도시였다. 이곳은 범죄자들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등장했다. 소문에 의하면 배트맨의 이름을 입 밖에 내면 그가 나타난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공포 영화에 비유했다. 배트맨은 현실이다. 다른 곳에서는 브루스가 한 건달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리며 쓰러뜨리고 있었다. 알프레드는 무전을 통해 말했다. 옥상에 아직도 더 많은 놈들이 있어. 무장한 남자들이 총을 꺼내들고 등장했다. 방아쇠가 당겨지자 배트맨은 망토를 펼쳐 자신을 방어했다. 총알이 천을 찢었지만 브루스는 그 틈을 이용해 다음 움직임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 타이밍이 맞자 배트맨은 움직였다. 한 명씩 남자들은 쓰러졌다. 몸싸움 중 한 남자가 뒤로 밀려나며 옥상 가장자리에서 넘어졌다. 그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배트맨은 그를 붙잡아 끌어올렸다. 하지만 바로 기절시켰다. 알프레드는 무전을 통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뭘 하는 거야? 그냥 떨어지게 놔뒀어도 됐잖아. 고담의 약쟁이 하나 줄어드는 거라고. 배트맨은 단호히 답했다. 아무도 죽지 않아. 그는 도망친 남자들을 쫓기 위해 달렸다. 거리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들이 차를 타고 도망치는 것이 보였다.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뛰어들어 추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차량이 통제를 잃고 회전하며 소화전을 들이받고 이어서 벤과 충돌하고 말았다. 알프레드는 무전으로 소리쳤다. 괜찮아? 브루스는 마스크를 내리며 중얼거렸다. 더 나은 차가 필요하겠군. 그날 밤 한 지역 바에서는 헐리우드 탐정 하비 블럭이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생일 소년 사건의 여파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샷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고 다시 병에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목을 잡는 누군가가 있었다. 짐 고든이었다. 짐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들어 마셔. 하비는 팔을 잡아당기며 으르렁거렸다. 내가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그는 또 다른 잔을 따르려고 했지만 짐이 그의 손을 눌러 막았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짐이 단호히 말했다. 하비는 날카롭게 대꾸했다. 이걸 끝내기 전까진 안 돼. 그는 당구대에 있는 한 남자를 가리켰다. 저놈은 데이먼 드류야. 코블팟의 행동대장 중 한 놈이지. 뼈를 부러뜨리던 놈 말이야. 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아.
덴트와 거래했어. 우린 지금 그에게 손댈 수 없어. 하비는 이를 갈며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드류가 여자친구를 때렸어. 그녀가 떠나려고 하자 그녀의 아이까지 때렸다고. 그녀가 신고했을 때 캡틴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아무도 그 여자와 아이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 아이는 겨우 12살이라고, 짐. 그런데 저 자식이 면죄부를 받는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옳지 않아. 하비는 바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야, 드류. 여자랑 애들 때리는 게 좋냐? 그럼 나랑 한번 해보지 그래. 데이먼 드류는 하비를 향해 정확히 주먹을 날리며 으르렁거렸다. 코 깨진 채로 말하면 꽤 웃길 거야. 드류가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짐이 달려들며 그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그러자 순식간에 술집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며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이 끝난 후 짐은 데이먼과 다른 남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며 하비를 노려보았다. 다음번엔 그냥 물러나. 이제 그만 집에 가라. 짐이 단호히 말했다. 하비는 소리쳤다. 난 여기 있을 거야. 근무 시간 끝났으면 끝난 거지. 밤에 내가 뭘 하든 네 알 바 아냐. 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를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밖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하비를 내리쬐고 있었다. 짐은 손가락으로 시간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아침 10시라고 하비. 넌 이미 3시간째 근무 중이야. 짐이 하비를 일으키려던 찰나 무전에서 디스패치의 호출이 들려왔다. 캡틴이 방금 호출했다. 고담 타워의 시체들이 발견됐다. 지금 바로 가야 할 거야. 한편 웨인 저택에서는 초인종이 울렸다. 알프레드가 문을 열고 방문객을 보자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거 정말 시장님이 직접 오셨군요. 알프레드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며 여전히 옷을 갈아입고 있는 브루스에게 외쳤다. 손님이 오셨네. 브루스가 옷을 다 입고 나오기 전에 알프레드는 이미 제시카 덴트를 안으로 안내했다. 브루스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제시카가 먼저 인사했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안쪽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시카가 말했다. 졸업식 이후로 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브루스는 그녀를 정정하며 말했다. 사실 네 아버지 은퇴 파티였지. 놀란 제시카가 물었다. 네가 거기 있었어? 브루스는 짧게 대답했다. 잠깐 있었지. 내 오빠가 나를 나가게 해서 인사도 못했지만 하비는 원래 나를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아니,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걸 싫어했겠지. 브루스는 대화를 본론으로 돌렸다. 왜 검찰청에서 들어오는 범죄자마다 협상으로 풀어주고 있지. 제시카의 표정이 굳어졌다. 고담을 파괴하는 범죄자들은 거리 위에만 있는 게 아니야.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놈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온 거야. 그녀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본 뒤 말을 이어갔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나와 내 오빠 둘 다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어. 그녀는 브루스에게 가까이 다가가 설명했다. 우리는 코블팟의 범죄 조직이 5명의 시 공무원 그룹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코블팟의 제국이 여전히 활동 중인 이유도 그들 때문이지.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린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지금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딱 2명이야. 내 오빠랑 너. 브루스는 물었다. 왜? 우린 몇 년 동안 서로 연락도 안 했잖아. 제시카는 대답했다. 우리의 과거 때문이야. 넌 고담의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걸로 유명하잖아. 하지만 이제는 돌아와야 해. 고담에는 희망의 상징이 필요해. 브루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게 배트맨의 역할 아닌가? 희망의 상징이 되는 거. 제시카는 돌아서며 날카롭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해. 그들이 필요한 건 도시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감을 주는 존재야. 난 네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네 어머니와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길 원해. 고담을 그들이 꿈꿨던 도시로 만드는 걸 도와줘. 정말로 그들의 기억을 기리고 싶다면 부탁이야. 브루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시카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브루스는 조심스럽게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안 돼. 난 그렇게 나설 수 없어. 돈이 필요하다면 수표를 써줄게. 얼마든지 말해봐. 제시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고담을 구할 건 돈이 아니야. 사람이야. 내 부모님은 고담을 구하려 했고 이제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해야 해. 그녀는 브루스를 뜰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녀의 말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지듯 남아있었다. 저택 안에서 알프레드는 브루스가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계단 아래로 걸어 내려오며 말했다. 넌 나보다 강한 사람 같군. 여자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하다니. 한편 엘리베이터 추락 현장에서는 짐 고든이 도착했지만 현장을 처리하는 포렌식 팀원은 한 명뿐이었다. 짐은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지? 포렌식 요원은 대답했다. 다들 진짜로 똥물 속에 빠져 있어요. 문자 그대로요. 그 에킬러 크록이라는 생명체 때문에 하수도에서 작업 중이에요. 노숙자 한 명이 잠자리 찾으러 내려갔다가 장기가 거의 뜯겨 나갈 뻔했죠.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그는 일어서며 덧붙였다. 벤 좀 옮겨야겠네요. 이중 주차돼 있거든요. 금방 돌아올게요. 요원이 떠나자 배트맨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 짐 고든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조심해. 지금 증거를 밟고 있잖아. 배트맨은 재빨리 부츠를 뒤로 빼며 대답했다. 이게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짐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꼬았다. 너 탐정은 영 소질없구나. 네 일이란 사람 두들겨 패는 거잖아. 그걸로 뭐가 해결될 것 같아? 배트맨은 화제를 돌렸다. 바바라는 어떻게 됐어? 짐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고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컴퓨터 공학을 공부 중이지. 근데 내가 이걸 말한 이상 너는 이걸 빌미로 부탁하려는 거겠지. 배트맨은 그의 비꼬는 말을 무시하고 말했다. 정보를 하나 얻었어. 코블팟의 범죄 네트워크를 장악한 5명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하지만 아직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 근데 그들은 시 공무원들이야. 배트맨이 설명했다. 그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짐은 블랙라이트를 집어들며 말했다. 그건 꽤 큰 질문이네. 그는 불을 켜고 엘리베이터 문 하나에 커다랗게 그려진 물음표를 비췄다. 짐은 중얼거렸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배트맨은 물었다. 그 5명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겠어? 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도와주고 싶긴 한데 더 많은 단서가 필요해. 이 도시에 부패한 공무원은 넘쳐나거든. 배트맨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 쪽으로 움직였다. 더 알아내 볼게. 고마워.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경찰서로 돌아온 짐은 엘리베이터 문에 그려진 물음표에 대해 보고했다. 그때 2명의 경찰관이 다가와 말했다. 캡틴이 당신과 하비를 부르시네요. 짐과 하비가 캡틴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이미 그곳에는 하비 덴트 검사가 있었다. 그는 고함을 질렀다. 내가 기다리던 멍청이가 이 둘인가? 여전히 술기운이 남아있는 하비 블럭은 중얼거렸다. 젠장. 캡틴은 하비 덴트를 소개하며 말했다. 덴트는 2 사람에게 성큼 다가오며 소리쳤다. 이 둘이 오늘 아침 고의적으로 정보원을 폭행했다고요. 데이먼 드류와 엮이지 말라는 명령이 분명히 내려졌는데 말입니다. 블럭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태연히 말했다. 난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없는데. 덴트는 냄새를 맡듯 코를 찡그리며 대꾸했다. 어차피 너 같은 놈은 아무 기억도 못할 상태 같군. 참다 못한 캡틴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블럭, 뭔가 할 말이라도 있나?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블럭이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짐이 끼어들며 말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짐은 상황을 설명했다. 우린 드류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구 게임 때문에 싸움이 터졌고 술이 우리한테 쏟아졌습니다.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고 바로 타워 현장으로 가야 했죠. 캡틴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다. 참 불가피한 상황이었군. 하지만 덴트는 납득하지 못한 채 다가와 경고했다. 내 정보원들에게 또 한 번이라도 눈길을 주기만 해봐요. 당신들 배지를 빼앗을 겁니다. 나쁜 경찰은 금방 알아보니까요. 아니면 둘 다 그럴지도. 경찰서에서의 일이 마무리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브루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알프레드가 자신의 넥타이를 정리해주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만 좀 꼼지락거려. 알프레드가 꾸짖었다. 브루스는 넥타이에서 손을 떼며 정장을 가다듬고 말했다. 이건 사교 모임이 아니야. 난 그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를 더 얻으러 온 거야. 그 다음엔 짐 고든을 찾아갈 거라고. 알프레드는 날카롭게 끼어들며 말했다. 그만둬, 고든 얘기는. 난 고담의 어떤 경찰도 믿지 않아. 네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언젠가 그들이 널 쫓아올 날이 올 거야. 그는 경고를 덧붙였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오늘처럼 나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제시카를 너무 깊이 끌어들이는 것도 조심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브루스는 제시카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몇 가지 묻고 싶어.
그 5명에 대해 더 알아낸 게 있나?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이름을 걸고 움직이는 거라면 내 사람들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필요해. 제시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웨인 엔터프라이즈 쪽은 없어. 걱정하지 마. 브루스는 압박하며 물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그 순간 제시카가 옆방을 향해 말했다. 하비, 들어와. 하비 덴트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두 남자는 어색하고 긴장된 인사를 나눴다. 브루스는 오래전 제시카에게서 멀어지라고 하비에게 경고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하비는 브루스를 향해 말했다. 제시카와 나는 너와 이야기하면서 모든 걸 걸고 있어. 제시카가 널 믿으니 나도 어쩔 수 없이 믿어야겠지. 그래서 이걸 봐. 그는 태블릿을 내밀며 지도 하나를 보여주었다. 브루스가 물었다. 이게 뭔가? 하비는 설명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범죄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퍼즐 조각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야.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이 연결망은 더 채워졌어. 지도는 도시 곳곳에 흩어진 5개의 그룹을 강조했다. 경찰서, 주택위원회, 공공사업부, 시의회, 주법원이었다. 이 사람들은 매일 모든 시민과 연결돼 있어. 상황이 아주 나빠. 갑자기 비서가 사무실로 뛰어들며 외쳤다. 미술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도시는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이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불타고 있는 건물 앞에서 짐 고드는 위를 올려다보다가 미술관 외벽에 그려진 불타는 물음표를 발견했다. 그는 캡틴에게 달려가며 외쳤다. 누가 한 짓인지 알아요. 그 물음표, 타워 사건 때 봤던 것과 같아요. 그때도 범인이 사용했던 단파, 라디오가 있었죠. 캡틴은 대답했다. 설명은 나중에 해. 지금은 팀을 이끌고 흩어져라. 제시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브루스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브루스는 어디 갔죠? 그녀가 물었다. 알프레드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브루스가 나가야겠다고 했어요. 하비는 고개를 저으며 제시카를 바라보았다. 제시카, 네가 브루스를 믿고 싶어하는 건 알겠지만 그를 의지해선 안 돼. 그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도망가. 한편 알프레드는 브루스에게 무전을 보냈다. 어디 있지? 브루스는 이미 옥상에서 배트맨 복장을 갖춘 채 대답했다. 여기 위에 있어. 짐이 맞았어. 범인은 가까이 있어. 그는 옥상들을 스캔하며 움직임이나 단서를 찾으려고 눈을 빛냈다. 배트맨은 누군가를 발견했다. 그 남자가 뒤돌아보더니 도망치기 시작했다. 배트맨은 알프레드에게 무전을 보내며 말했다. 그를 쫓고 있어. 그는 도망치는 남자가 있는 옥상으로 뛰어오르며 배터랭을 던졌지만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문틀에 꽂혔다. 남자는 계단으로 뛰어들었고 배트맨은 그를 뒤쫓았다. 계단으로 뛰어내리던 중 배트맨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라디오를 발견했다. 그는 라디오를 집어들고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러나 근처 창문에서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그의 뒤에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배트맨은 반응하기도 전에 삽에 맞아 창문 밖으로 튕겨나갔다. 그는 아래층 발코니에 추락하며 의식을 잃었다. 얼마 후 브루스는 침대에서 깨어났다. 마스크는 여전히 쓰고 있었고 상처는 응급처치가 되어 있었다. 당황한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한 여성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당신이 내 발코니로 떨어졌어요. 믿기 힘들지만 진짜 배트맨이군요. 브루스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그 여성은 손짓으로 그를 조용히 시켰다. 조용히 해주세요. 6살 난 제 아들이 옆방에서 자고 있어요. 브루스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여성이 말을 이었다. 91에 전화하길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처리했죠. 배트맨은 장비를 챙기며 일어나 그녀가 살펴보고 있던 배터랭을 집어들었다. 불쑥 들이닥쳐서 미안합니다. 그가 말하며 돈을 건넸다. 깨진 화분에 대한 보상이 될 겁니다. 나중에 꽃이라도 보내드릴게요. 제시카의 사무실. 한편 제시카의 사무실에서는 하비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역시 브루스를 믿을 수 없었어. 아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고. 어릴 때도 소름 끼쳤고 지금도 그래. 제시카가 브루스를 변호하려 했지만 문 노크 소리에 대화가 끊겼다. 비서가 들어오며 질문이 새겨진 박스를 들고 말했다. 방금 배달됐습니다. 비서는 박스를 제시카의 책상에 올려두었다. 애인 저택. 그날 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웨인 저택의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알프레드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투덜거렸다. 잠깐. 지금 가고 있어요. 그가 문을 열자 문 앞에는 비에 흠뻑 젖은 제시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브루스 집에 있나요? 꼭 이야기해야 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꼭 이야기해야 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수도. 그 사이 하수도에서는 배트맨이 터널을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던 남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수색 중이었다. 갑자기 생명체 하나가 그를 덮쳐 벽에 내던졌다. 그것은 으르렁거리며 다시 공격하려 했다. 배트맨은 망토를 사용해 생명체를 억누르려 했지만 그것은 망토를 물어뜯으며 저항했다. 배트맨은 빠르게 주먹을 날려 싸움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생명체가 펀치를 날리자 배트맨은 다시 밀려났다. 그는 공격을 이어가려 했지만 생명체의 두꺼운 비늘 같은 피부는 보통의 공격을 막아냈다. 또다시 쓰러진 배트맨은 테이저를 꺼내 생명체의 뺨에 쏘았다. 전류가 흐르며 생명체를 잠시 마비시키자 배트맨은 이 틈을 타 차기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생명체는 그의 목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그만둬! 날 그냥 놔둬! 생명체는 배트맨을 놓아주며 애원했다. 제발 누구든 상관없어. 그냥 나를 내버려둬. 배트맨은 숨을 고르며 답했다. 너 날 먹으려 했잖아. 생명체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난 사람을 먹지 않아. 난 사람이야. 고담의 기사들이 여기 내려오면 날 쏘거나 찌르려고 해. 그냥 가버려. 배트맨은 발광봉을 꺼내 생명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난 너를 찾으러 온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을 찾고 있었어. 하지만 네 이름이 뭐야? 생명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웨일런 존스야. 피부 질환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됐어. 마치 악어처럼. 어머니가 날 돌봐달라며 의사에게 보냈는데 그 의사라는 작자는 내 이를 갈아서 날 파충류 소년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그리고 날 팔아넘기려 했지. 그러니까 제발 그만 쳐다봐. 여긴 나를 서커스에 팔아넘기려는 사람들로부터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 배트맨의 태도는 조금 부드러워졌다.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최근에 누군가 지나가는 걸 본 적 있어? 웨일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초록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있었어. 내가 그가 어디로 갔는지 보여줄게. 하지만 먼저 물어볼 게 있어. 그는 배트맨의 슈트를 가리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너 그거 대체 뭐 입은 거야? 웨일런은 배트맨을 터널을 통해 안내하며 배트맨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배트맨은 웨일런에게 지상의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웨일런은 거절했다. 아니, 난 여기 있는 게 훨씬 나아. 다시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 행운을 빌어, 배트맨. 배트맨은 웨일런이 가리킨 문에 도달했다. 그는 벨트에서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에도 열리지 않자 열쇠를 내팽개치며 중얼거렸다. 망할 놈의 자물쇠. 그러고는 강력한 발차기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신문 스크랩이 가득 붙어 있었다. 모두 그를 다룬 기사들이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있었는데 전부 질문표를 배경으로 띄우고 있었다. 배트맨은 컴퓨터로 다가가 접근을 시도했다. 그때 방 안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배트맨, 거기야! 배트맨은 모니터를 내려다보다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화면을 보며 물었다. 넌 누구냐? 목소리는 웃음을 섞으며 대답했다. 그건 어려운 질문이지. 내가 누군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누군가에겐 친구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겐 적일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궁극적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이야. 그러니 본론으로 넘어가지. 배트맨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네 정체를 말하지 말고 왜 이 짓을 하는지 말해. 목소리는 재미있다는 듯 대답했다. 아, 좋은 질문이군.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에 대해선 많은 답이 있을 수 있어. 좋은 이유일 수도 나쁜 이유일 수도 있지.